안녕하세요. 이동민입니다. 오늘은 4강 예금 업무 일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금 업무 일반 사항이 상당히 좀 분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하나씩 좀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은행 업무를 많이 봐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고 또 찾고,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해지를 하고 이런 정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페이지 분량은 많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만 골라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쪽을 펼쳐서 같이 보도록 하시죠. 예금거래의 성질에 관한 건데요. 자,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에는, 그러니까 특성이죠,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소비 임치계약이고, 그리고 요물계약성이고, 그 다음에 상사계약이고, 부합계약입니다. 자, 이 소비 임치계약이란 말은 임치, 그러니까 이 소비자가 이 은행에게 돈을 맡겨요. 어떤 물건을 또는 상품을 맡겼을 때 이 위탁자는, 은행에서는 이것을 일정 기간, 약정된 시간 내에 소비하고 또 투자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해줌으로써 이익을 취하겠죠. 그리고 계약된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면 또는 그 이전이라도 고객이 요구할 때 이것을 같은 물품이나 어떤 수치의 금액으로 되돌려주는 것을 소비 임치 계약이라고 합니다. 좀 옛날 한자가 들어가서 좀 까다롭긴 하지만 임이란 말은 맡아둔다, 임시로 대치한다, 이런 한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자의 뜻을 아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물계약성이란 말은 요는 필요하다는 말이죠. 물은 물건이란 말입니다. 즉 이 예금계약이라는 것도 어떤 물적인 어떤 자원, 재화가 필요한 계약이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나 1억 예금을 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있으면 아무도 안 해주죠. 1억 현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실제로 오고 가고 했을 때만 계약이 성립하는 요물계약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금계약은, 이 은행은 우체국도 마찬가지 일종의 상사예요. 상사이기 때문에 이 상사와 계약을 하는 상사 계약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대부분 5년 이내에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상사 계약이기 때문에 은행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신중하게 그 자금을, 고객에서 받은 자금을 운용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어떤 선의의 어떤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면책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큰 어떤 범죄 행위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사 계약이라는 특성을 알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합격을 하실 겁니다. 강의 잘 들으시고 우리 교재 열심히 보시면 꼭 합격하실 거예요. 합격을 하셔서 창구에 앉아서 이런 예금 업무를 보실 때 어떤 계약 조항을 꼼꼼하게 잘 따지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면책이 되긴 하겠지만 부주의에 의해서 또는 불성실에 의해서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면책되지 못한다는 점을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합계약에 해당하죠. 부합이라는 말은 서로 합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서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을 때만 계약이 성립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금계약은 소비 임치계약, 그리고 요물계약성이라는 특성, 또한 상사계약, 상사와의 계약을 하는 관계이다. 그리고 부합계약이다. 약관에 작성을 하고 사인을 하고 동의를 했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약관이 계약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이렇게 약관에 여러분들이 이제 서명을 하셨어요. 또 여러분들이 창구에 앉아 계실 때 고객이 나는 이런 상품에 가입을 하겠다 해서 약관에 서명하셨어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구속력을 갖게 되겠죠. 매달 얼마씩을 납부하겠다, 또는 이자를 얼마를 납부하겠다, 또는 자동이체를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구속력의 강제 어떤 이행 대상이 되겠죠. 그랬을 때 그 근거는 계약 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어떤 서면이라든가 또는 구두로,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명시적은 약관에 서명을 하고, 또 묵시적이라는 말은 어떤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구두에 의해서도 어떤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 최근에 금융법에서는 일종의 새로운 어떤 이론으로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낙성 계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서화에서 명시했을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서로의 합의에서, 동의해서, 구두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이것도 역시 계약에 포함되는 계약 관계로 보기 때문에 낙성 계약이라는 말을 같이 이해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40쪽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뭐 ATM에 의해서 ATM에다 입금하고 통장에 입금하고 이런 것들은 다 아시죠? 뭐 다 한 번씩 거래를 해보셨을 테니까 제가 설명을 하면 짜증나실 거예요. 뭐 짜증나지 않고 즐겁게 수업을 하셔야 되니까. 자, 140페이지의 약관의 해석 원칙을 자 보시면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혼란을 가질 수도 있고 착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약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약관은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의 입장에서는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을까요? 약관은 기본적으로 누가 작성을 하죠? 기업이 작성을 하죠. 그래서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아주 조밀조밀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다 경험을 해보시겠지만 핸드폰 하나 뭐 해지하려고 하고 뭐 바꾸려고 하더라도 약관이 잔뜩 있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소리는 약관에 어긋나기 때문에 뭐 유약금을 무시해야 됩니다. 또 물론 뭐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기기대금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 있는데 하면 이제 깨알 같은 글씨를 돋보기로 봐야만, 현미호로 봐야만 하는 정도의 글씨를 찾아서 보여주죠. 이것들은 기업에 유리하게 작성이 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고객은 또 내용의 변경을 또 요구할 수 없어요. 어떤 합의를 했고 서면으로 동의를 했다면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겠죠. 자, 이런 점이 어떻게 본다면 고객에게 불리한 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을 잘 이해를 하시면 오히려 고객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우수 행원으로 선발되는 그러한 영예를 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 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할 때에는 자,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 사람의 말과 글이라는 게 어떤 물건처럼 딱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A 하기로 했어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A가 아니라 A-로 또는 B로 듣는 경우도 있어요. 글자 자꾸 하나하나에 대한 해석을 조금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죠. 자, 그렇게 의미가 불명확할 때에는 작성자인 기업 측에 불이익이 되고 고객에게는 유리하게 해석돼야 된다는 원칙을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누가 작성을 한다고 그랬죠? 기업이 작성을 한다고 그랬죠. 물론 세 번째 개념에서 본다면 약관은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성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뭐 국문학을 전공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구문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르게 잘못된 표현이라든가 애매한 표현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누구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준다?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주는 것을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 네 번째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기출문제에서도 다뤘었고 또 얼마든지 다시 출제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같은 페이지 141페이지의 예금거래 약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게 적지 않은데요. 자, 하나를 더 보시면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한쪽이 미리 작성하여 정형화시켜 놓은 계약 조항을 문서화하건 아니면 뭐 서류하건 음성 형식으로 하건 자, 이런 것들을 일반 거래 약관이라고 합니다. 자, 거래 약관은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좀 다양한데 일반 거래 약관은 자, 한쪽이 작성을 해놓고 자, 고객은 그 약관을 훑어본 다음에
동의를 하건 또는 뭐 거절하건 할 수 있는 그런 약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예금 계약에 대해서는 자, 무엇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자, 이 6번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순서에 대한 건데요. 이거를 무작정 외우려고 하시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범위가 작은 것과 큰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런 벤 다이어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자, A가 가장 범위가 좁고 B가 얘보다 좀 더 넓고 C가 가장 범위가 넓은 것이라면 예금 계약에 조항들이 있어요. 그럼 차례차례 무엇부터 적용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자, 잘못하면은 제일 넓은 것을 적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넓은 범위의 포괄적인 개념을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또는 고객이 여러분들이 맡기신 위탁한 그런 상품의 종류들은 아주 다양하고 특성들이 제각각이죠. 이것들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금계약에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약관 규정은 작은 범위에서부터 넓은 범위로 확장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A라는 상품, 특정 상품에 가입을 했다면 그 상품에만 해당하는 약관을 우선적으로 하고 가장 포괄적인 약관을 소비자 보호에 대한 권리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가장 마지막에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예금 계약에 대해서는 당해, 그러니까 해당되는 예금 상품의 약관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것이 가장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특성이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 약관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좀 더 포괄적인 경우로 이제 확장을 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예금별 약관, 자, 이렇게 뭐 적립식이냐 아니면 투자식이냐 저축식이냐 보험식이냐 연금식이냐 이런 예금별 약관의 범위가 좀 더 넓기 때문에, 특정 상품, 해당 상품보다 좀 넓기 때문에 예금별 약관을 그 다음 순서로 적용을 하게 되고, 가장 마지막에는 예금거래의 기본 약관, 기본이라는 말은 뭐죠? 가장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이란 말이죠. 자, 이 순서대로 당해 해당되는 예금 상품과 예금별 그리고 기본, 이 순서대로 적용을 한다. 이 순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나왔지만 또 출제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문제입니다. 자, 예금 종류가 뭐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수업이 좀 개념들이 좀 많네요. 자, 148페이지의 중간 부분은 자,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 약관이 들어있는데, 자, 이것도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조금 까다로운 부분만 제가 골라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8페이지에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 무능력자에는, 자,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좀 불행한 이야기긴 하지만 이 현대 도시 산업 사회에서 어떤 신경증적인 증상의 환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죠. 더 불행한 얘기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어떤 회색의 콘크리트 시멘트 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폐 아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또는 어떤 피부 질환, 또 신경질적인 어떤 증상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행위 무능력자들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다는 슬픈 현실인데요. 어쨌든 자, 이들도 경제인으로 가게의 하나의 주체로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 주체로서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들이 경제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는 없어요. 후견인이라든가 대리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은 꼼꼼하게 꼭 암기를 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출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세 부류가 있는데, 먼저 미성년자는 해당이 안 되죠. 그 다음에 한정치산자, 특정한 어떤 분야에 또는 부위에서의 어떤 그 관리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한정치산자라고 하고, 모든 어떤 그 법적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자를 금치산자라고 하죠. 모든 어떤 법적 행동, 이미 어떤 정신 이상 증세가 어떤 치료 불가능한 상태까지 도달하신 분들을 금치산자라고 하죠.
자, 이 세 부류들은 행위 무능력자라고 하기 때문에 후견인이나 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 조건은, 자, 제가 여기에는 이제 좀 양이 많아서 쓰진 않았지만 149페이지를 잠깐 형광펜 있으면 형광펜을 드세요. 형광펜을 드시고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다. 행위 무능력자인 경우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누가 필요하죠? 친권자와 후견인이 필요하죠.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 후견인이 필요하고,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 후견인. 자, 그러니까 한정과 피한정, 자, 이런 개념들로 꼭 후견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후견인만이 아니라 친권자가 우선이겠죠. 부모님이 우선일 테고, 자, 이런 개념들을 꼭 알아두시고, 자, 이 확인 서류도 출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형광펜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실까요? 확인 서류는 친권자와의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어야 하고, 후견인의 등기사항, 증명서가 각각 다 필요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하나라도 실수했을 경우에 이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예금의 소멸 원인. 자, 소멸이란 말은 뭐죠? 고객이 예금을 위탁했는데 그것이 만료된다 또는 해지된다, 이런 의미겠죠. 자, 세 가지가 있는데 변제공탁이라고 합니다. 자, 변제공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돈을 찾아가는 것을 변제라고 하죠. 그럼 당연히 예금은 그 시간부터 소멸이 되겠죠. 자, 상계, 다른 것으로 어떤 그 계산을 상쇄했을 때 역시 예금의 소멸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금을 갈아탄다든가 할 경우에는 상계되겠죠. 또 소멸 시효가 몇 년 한도의 어떤 적금이라면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예금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엔 이제 마지막으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자, 이번에는 이번 수업은 개념 설명이 좀 많았기 때문에 기출문제 하나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거래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인데, 자, 좀 천천히 잘 보세요. 이런 그 예금거래 약관은 아주 작은 글씨로, 저희 책에도 교재에도 다른 글자체에 비해서 좀 글자체가 좀 작죠. 그냥 대충 넘기지 마시고 꼼꼼하게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할 때에는 누구에게 유리하게 한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고객에게 유리하고 작성자, 은행에게는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랬죠. 물론 약관은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성을 하겠지만 해석을 할 때에는 고객 우선 해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약관은 해석자의 주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당연히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문자에 따라서, 또는 뭐 음성 녹음을 했다면 그 음성에 따라서 어떤 해석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객관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해석되어야 하고, 시간이나 장소, 거래 상대방에 따라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돼서는 안 되죠. 자, 이 정도의 선택지만 들어있다면 쉽겠죠. 이 정도는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이건 뭐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께서 이 공부를 하실 때 난 다 몰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70%는 알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한 30% 정도 모르는 그것들을 저희들이 교재와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 또는 질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쭉 이 교재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이 부분을 잘 모르겠다 하실 때 동영상 강의를 한 번 더 보시고, 그리고 교재를 한 번 더 정독을 하시고, 또 그래도 안 되겠다 하면 질문을 하세요.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번 같은 거 가지고 질문하지 말란 얘기예요. 농담입니다.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3번, 개별적인 예금 상품의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약관이나 특약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약관이 있고 특약이 있고. 우리는 뭐에 많이 속나요? 특약에 많이 속죠. 또 특약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용어들을 몰라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구에서 고객들한테 이런 특약을 알기 쉽게, 저처럼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준다면 우수 행원이 될 수가 있겠죠. 진급 속도가 빠를 겁니다. 자, 네 번째, 예금 계약에 대해서는 예금거래 기본 약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자, 이거 아까 제가 수업을 할 때 기본이라는 단어가 제일 범위가 넓다고 그랬나요? 좁다고 그랬나요? 기본이니까 당연히 베이스가 제일 넓죠. 집 지을 때 기초부터 하지 그 다음에 지붕부터 올리지는 않죠. 기초가 제일 넓습니다. 면적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예금 종류별 약관과 당해 예금의 상품인데 어떤 게 제일 좁다고 그랬죠? 해당되는 예금 상품이 제일 좁아요. 그 다음에 예금 종류별 약관. 예금 종류들은 크게 좀 어떤 갈래로 나눠져 있겠죠. 그 다음에 예금 거래 기본 약관. 이 순서이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게 거꾸로 순서를 해놨네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 단어들의 뜻을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하시면 무작정 암기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어떤 예금 거래 약관이 있지만 까다로워 보이는 그런 법률 조항들이지만 단어들의 뜻을 조금만 더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